예, 4월 강의가 시작됐고요. 기본 이론반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과 교육론입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사범대 출신이나 이 교과 교육론을 좀 접한 기회가 있었던 분들은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제일 편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알고도 못 쓰거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쓰는 거야 막 이런 방향의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보면 뭐 수십 명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뭐 10명 이상은 충분히 넘는 학자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뽑아 달라고 출제위원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 단골 중에 단골 콜버그를 한 명을 꽂아놓고 나머지들이 가기 때문에 뭐 콜버그는 일단 뭐라 그래요. 그냥 중심에서 코어에서 그냥 이만큼을 딱 차지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해놔야 또 나머지들이 뭐가 다른지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교과 교육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비슷비슷한 같은 용어들을 가지고 좀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문제는 뭐냐면 비교가 되잖아요. 갑을 때로는 갑을병까지 있었지만 문제가 4점짜리가 되는 이후로는 갑을병이 좀 줄었죠. 갑을병을 내려면 적어도 5점이나 이제 10점 서술이었는데 4점 문제는 이제 전형적으로 가불을 주고 기역 니은 가로에 결정적인 뭐 설명 하나 하기 또는 결정적인 설명 두 개를 가로를 활용해서 하기 그렇게 해서 4점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의 패턴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중심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쪽 중심 선수들이 대충 봐도 한 6, 7명 그 사람들만큼은 그냥 완벽하게 속속들이 다 해놔야 되고 나머지 이제 인물들은 속속들이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의 핵심 한 덩어리씩은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덧붙여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교과교육론이라는 게 이제 저도 결국에는 저도 족보 없이 공부를 독학을 했단 말이죠. 학원 강의를 위해서. 근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 왜냐하면 저는 좀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쓰는 용어들은 정말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어, 모든 것이 사실상 한자어 싸움이죠. 실제로는 영어 원어, 이 사람들 언어로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거부감이 없었던 게 정말 2세대이기 때문에 옛날 용어, 뭐 동기화, 뭐 무슨 평형 이런 거 딱 듣는 순간 이런 의미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 근데 여러분 같이 좀 젊은 세대들은 여기 있는 한자어들이 결국에는 다시 다 의미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건 사실상. 뭐 아무리 학부 시절에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또 학부 시절의 강의들은 옛날 강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젊고 최신 감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올드한 이 용어들을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다 이제 영어를 섞어 쓰실 텐데 사실 시험에 영어 쓸 일은 또 우리가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어를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게 갖고 놀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자어가 익숙치 않으면은 문장 자체를 우리가 막 어떤 선생님들은 외워서 그냥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걸 또 다른 문장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단어 하나 물어보면 그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 공부가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우리 돌아가면서 항상 등장하는 용어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된다. 4월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달 안에 이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앞에 1, 2, 3월보다는 이 4월 강의는 그래서 30분을 제가 더 지금 일찍 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 뭐 시간이 모자르면 보강까지도 해서라도 얘기들을 작년 경험으로 봐서는 8주, 그러니까
8타임으로는 쉽지가 않더라. 모르겠어요. 올해는 또 말이 또 더 많아져가지고 8타임으로 쉽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불안감 없이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한 번쯤은 다 얘기하려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라는 게 이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게 있고 이래 왜 중요하냐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 뭐 안 그러면은 책으로 책으로 공부하면 되죠. 사실은 뭐 책으로 읽어서 뭐 전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수학은 아니잖아요. 수학조차도 독학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혼자 독학 못할 건 아니지만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학부 시절에 어떤 강의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공부보다는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정확하게 1차 시험에 나올 만큼의 분량,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가로를 넣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021년 문제를 띄워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시험 때 되면은, 야,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닌 게 없거든요, 지금. 작년 문제가 특히 그런, 교육 과정에 있는 거 우리 달달 외우라고 하잖아요. 뭐 그냥 그 자체를 뭐 틈만 나면 읽어라. 읽으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문제였어요. 이걸 못 맞추면은 안 외웠다는 얘기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외우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수 학습 방법에서도 역할놀이인데 역할놀이가 좀 그동안에 나올까 말까 하다 제가 몇 번은 문제풀이반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냥 또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올까 했는데 나오고 또 문제도 좀 뭐랄까요. 이걸 가로치고 이렇게 물어볼까 싶었는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역시나 그거예요. 익숙치 않음. 그리고 허를 찔리는 거죠, 그게. 그리고 여기 뭐 튜리엘, 하이트, 이것도 또 모의고사에서 제가 막, 하이트가 그동안 이제 나바에즈 나왔으니 하이트가 한 번은 이제 또 쓱 던져줄 거다. 대신에 이제 방향은 조금 틀렸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좀 쉽게 나와요. 역시 처음에 나올 때는. 그 다음에 레스트 4구성 요소를 우리가 그렇게 뭐 모르는 아마 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호프만의 공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올 뭐 새로울 게 없단 말이죠. 여기 옆에도 보시면 블라지와 콜버그도 그동안에 이거는 아마 공감대가 더 많았어요. 제가 모의고사 보는 학생들하고 콜버그하고 블라지를 요번에 어떤 방식이든 물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들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공감대 8, 9월, 10월에 가면서 이게 생겨나면은 사실은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면서도 막상 문제를 받아보면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거에 참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다음에 뭐 피아제하고 우리 디르켄 비교하는 것도 되게 고전적인 문제예요. 도덕 사회화론 뭐 하는 것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4월이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잘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뭐 비고츠키나 이런 것도 그냥 지금 4월에 툭 얘기는 해놨지만 막상 이제 내년 4월에 그거 보자 내가 4월에 작년 4월에 비고치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무슨 찍어주듯이 이렇게 아무리 이거 나와요 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된 방향에서 해야 될 걸 안 하고 뭐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나오겠지 이러고 그냥 하면은 그거는 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얘기한 저도 그냥 실없는 소리 한 거고 시험 문제를 받아본 여러분도 받는 순간부터 그냥 마음속에 슬픔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죠. 비고치키 뭐 또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받지? 응? 또 뭐 레스트가 2년 연속 나온다고 이상할 게 없어요. 했는데 레스트 또 나왔는데
그 부분 안 받고 나바이즈 하내셨으니 올해 나올 거예요 이랬는데 또 안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나왔다 해서 무시하거나 나는 이거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봐야 되고 요게 딱 틀이 딱 잡히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틈틈에 TDL 옆에 뭐 반도라가 보이고 반도라 옆에 뭐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돼요. 여성주의가 보이고 이게 하나의 이제 뼈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뼈대가 돼야 나머지들이 거기에 딱 붙을 수가 있는 거지. 다 흐물흐물 그냥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비슷비슷하게 다 몇 프로씩 부족한 거죠. 반밖에 못 쓰는 거죠. 항상. 이상하게 한 줄은 써지는데 결정적인 키워드가 잘 안 떠오른다든지. 아, 어저께도 봤는데 모의고사 보면 이제 또 얘기하는 친구들이 이거 어제 본 건데. 근데 어제 본 건데 왜 오늘 못 쓰냐 이거죠. 보기만 했으니까. 진짜 절실하게 내가 본인이 어제 왜 봤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보면 본인도 중요한 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4월에 얘기하기에는 좀 앞서가는 얘기인데 공부를 그러니까 뭐 모든 거를 똑같은 비중으로 한다는 게 제일 좀 미련한 것 같고요. 핵심을 일단 확실하게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만 하더라도 이 책 한 권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학습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17년, 16년, 15년 뭐 이걸 다 지금 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린 기출 분석반이 있기 때문에 소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일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책을 구성하기를 이제 올해 나왔잖아요. 작년에는 자료로 하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독학을 하다 보니 이게 오류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또 확인을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틀린 걸 함부로 냈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또 그거 바로 잡느냐고 시간을 이중 삼중 낭비할 것 같아가지고 책을 그냥 내면 내는데 올해 진짜 겨울을 투자해서 문장도 싹 좀 다듬으면서 확인도 좀 하고 왜냐하면 이 정도의 뭐 자료가 여러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또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 어, 교과교육론과 관련된 저작들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 보려면 볼 수도 있어요.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보면 사범대에서 만약에 그냥 충실히 공부하면 아마 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한 권 한 권마다 또 각자 전공 그 선생님들마다의 전공과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말 교과서형 책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옛날 교과서형 책들은 최신 이론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보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 족보 없는 책들, 학원에서 돌아다니는 족보 없는 책들이 오히려 읽기가 편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바닥이 내린 책들을 옆에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뭐 이 자료 자체, 교재 자체가 뭐 신뢰성이 아주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나름 고심해서 공부하면서 확인을 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 4월 여기 있는 내용만큼은 우리 여기 있는 내용에서 사실은 보다 보면은 이런 건 좀 뭐 참고 사항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책의 어떤 구성상 그렇다고 뭐 무슨 진짜 요약 자료집처럼 만들 수는 없고요, 책을. 근데 되도록 노력한 거는 오히려 표를 줄였다, 최대한. 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만 보이거든요. 요령을 딱 피워가지고, 아, 요거만, 머리만 외우면 되겠지, 골자만. 근데 골자의 주변부를 이렇게 가끔 때리기 때문에 골자만 외우더라도 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 형식으로 나오면은 헷갈려요. 그냥 누구 얘기야?
아, 그 사람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문장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두 번 공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골자 표를 외우고 남들이 잘 정리해 놓은 걸 외우는 거는 이게 완벽했을 때 문장형으로 외우고 난 다음에 시간 단축할 때 한 번씩 확인할 때 그럴 때지 벌써부터 막 표로 모든 걸 도식화해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우리 이제 교과교육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도덕윤리 교과교육론은 아니고 사실상 도덕이잖아요. 도덕교육론이죠. 도덕. 그 중에서도 크게 보면 발달 심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 교육 방법.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죠. 그리고 뭐 굳이 하나를 뒤로 나눠보면 이제 교수법, 교육과정, 그쵸? 교육 방법에 이제 교수법, 교수 학습 방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 세 개가 완전 따로 노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문제를 조금 잘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이걸 막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단일한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전에 10점짜리 같은 경우에야 뭐 교육학 문제 하나 더 푸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여기 하나씩 주고 나머지를 이제 발달 심리학이랑 이제 어, 교육 심리 관련된 도덕 심리 관련된 이 이론들을 지금 뭐 굳이 제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앞에서는 교육 이론 발달 심리 하는데 실제로는 나누기가 참 어려운 거죠. 같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여기 안에서도 성격이 이제 불분명한 것들이 좀 많아서 요 세 가지인데 여기 나머지가 이제 네 문제가 나온다는 거. 네 문제 나오는데 뭐 학자로 치면 6에서 7 정도, 6명에서 7명.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챕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1부가 27, 2부가 16, 그 43. 한 장당 한 항목씩만 나와도 43개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러니 참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확률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비중 차이는 있죠. 누구는 확실히 나와. 뭐 콜버그는 기본, 그리고 나머지들은 작년, 재작년 추세를 보면서 2년 연속 나와도 괜찮을 사람이 있고 2년 나오기엔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꾸준히 3, 4년에 한 번씩 정도만 이렇게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는 이제 인간 발달 이론과 관련된 역사,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발달이라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발달은 그 심리학 전체에서 얘기하는 발달에서 도덕과 관련된 것을 연관지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 전공하는 제 지인 친구가 제가 이거 막 혼자 막 고심하고 공부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공부는 왜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이거 때문에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돼 이걸로 했더니 할 게 너무 많은데 자기는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은 발달과 관련된 이론이 너무 책이 많고 특히 이제 뭐 그 친구는 그거를 박사를 받았으니까요. 그걸 언제 다 하려고 해서 뭐 좀 보여줬죠. 제가 공부하는 책들 했더니 와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쪽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임상 쪽으로 가는 거하고 우리는 임상 쪽은 아니고 도덕교육하고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할만할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이 발달 쪽에 관련된 얘기의 핵심인 콜버그. 콜버그가 해낸 역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의 양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딱 한정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도덕 발달론을 철학적 입장에서
정립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도덕 철학이라는 말에 걸맞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먼저 이제 발달이란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발달이란 말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변화를, 그 모습을 발달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발달이라고 하면은 좋아지는 것, 그렇죠. 경제 개발, 경제 발달, 뭐가 발달한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발달의 개념 안에 부정적인 변화도 포함돼야 한다 하는 입장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달을 연구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심리학이 중심되면서 그 옆에 철학, 인류학, 신경과학, 생물학 등 이 학제 간 도움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 정말 이 도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해진 자기의 심리학의 영역 안에서 주도되는, 그야말로 여기 중심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끊어놔야 되는 심리학 중심으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철학의 어떤 개념을 일단 정립해야 되니까 도움 많이 받았다면, 최근에는 보다 좀 더 과학의 도움, 뭐 뇌과학이라든지, 그쵸? 생물학, 진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모든 발달이라는 것은 또 우리 환경, 배경, 맥락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맥락적인 특성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 또 발달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의 요소들이죠. 따지고 보면 인간은 발달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존재냐, 수동적인 존재냐, 구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성되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냐, 알아서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타고난 본성의 자연적인 결과물이냐,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양육된 결과냐. 그리고 발달은 항상 양적으로 늘어나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연속적인 거냐, 아니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단계를 거치는 거냐, 불연속적이냐, 딱딱 정해져 있는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문제의 유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세 가지 도덕 발달의 패러다임에도 적용,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성숙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건 뭐예요? 행동, 말 그대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거, 많은 경험이 쌓이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의 패턴이 드러나는 것이죠.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행동주의. 그 다음에 성숙주의는 뭐예요? 나이 먹기잖아요. 성숙. 늙어가는 것, 익어가는 것이잖아요. 구성주의. 우리가 수동적으로 때를 기다리거나 또는 남들에게 행위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것을, 구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유기체적인 또는 인간의 본성, 양육, 여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도덕교육론의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룰 것은 이제 행동주의, 스키너 왓슨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학습,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차를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내면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유기체적인 요소에 관련돼 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달이라는 것은 연속적이고 특정한 방향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냐 경험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 그래서 다 뭐 어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의자인 거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발달은 연령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발달 단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론화시켜서 하는 것은 자료 수집하고 종합하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패턴화 시키는 거 좋아하는 이론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숙주의와 구성주의. 성숙주의 하면 대표자인 우리 프로이트와 에릭슨. 결국 인간은 때가 되면 그걸 해야 돼. 늙는 거야. 나이 먹는 거야. 나이 먹으면서 하는 것이지, 환경적인 요소만으로 인간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뭔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환경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이 발달이라는 것은 나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나이에 맞는 성향에 따라 인간의 가지고 있는 내면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주의, 성장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것. 구성주의는 뭘까요? 이제 뭐 행동도 좋고 성숙도 좋으나 그 두 요소를 가지고 같이 우리 인간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상호작용,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발달을 스스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듀이, 피아제, 콜버그 이런 사람들 보겠어요. 계속 서로 역동적으로 무언가가 부딪히면서 평형으로 대표하는 평형, 그렇죠? 조절하고 동화되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아제. 그래서 상호작용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의해서 뭐 타고난 거야, 아니면 환경이 만들어내. 환경이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도덕을, 발달을 만들어 나간다. 구성해 나간다. 자율적 존재. 그러니까 가장 주류일 수밖에 없죠. 우리 도덕 철학이라고 놓고 보면은 칸트에서 비롯된 구성주의의 전통, 그리고 이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사실 이 성숙주의나 앞에 행동주의는 굉장히 인간을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인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성주의는 그러한 것을 가장 배격하는 거죠.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 반드시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 발달론의 새 패러다임은 결국 지식을 바라보는, 우리가 결국에는 도덕이라든지 뭐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무언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갖추게끔, 뭐 도덕성이 곧 인간성이라고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지식을 우리가 획득하기에 그러한 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각자 이제 자신들이 했던 관념에, 처음에 지식 행동주의는 뭐예요? 그러한 경험들과 생각들이 결합되고 쌓이면서 이루어지는 관념의 연합으로 보기도 하고, 성숙주의는 뭐예요? 내 타고난 본성이 그렇게 알게끔 어, 나중에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알아서. 근데 구성주의는 뭐예요? 그러한 유기체와 인간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지식이 구성된다고 보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행동주의는 인간을 어쨌든 수동적인 존재, 받아들이는 존재로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수동이라는 말 자체가 기계와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환경이 에너지와 정보를 공급해주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처음에는 예측이 안 되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위가 드러나게 돼요. 인간의 사고 자체도 그냥 백지로 태어난다고 가정했는데 거기에 경험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결국 인생의, 인간 각각의 삶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같은 거죠.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장하고 결합해서 재생해내는 거죠.
컴퓨터 쓰다 보면은 어느 때 보면 참 그 컴퓨터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좀 안 좋은 컴퓨터 쓸 때는 처음 컴퓨터 사가지고 막 새로운 기능들, 저는 뭐 옛날 사람이라 컴퓨터에 그렇게 낯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직도 그렇게 잘 다루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인문학 하는 사람이 뭐 컴퓨터를 잘해봐야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는 뭐 개인 성향도 있긴 하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폴더 정리 같은 거 아주 단순한 걸 하다가도 와, 이게 막 이런 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했을까. 폴더만 하더라도 이렇게 쭉 늘어지는데 그거를 착착착 정리해서 어느 순간 바탕화면 정리해서 놓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나중에 별거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근데 예전엔 그걸 다 손으로 계획해서 써놔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표도 다 손으로 그렸죠. 오히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로 옮기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엑셀 간단한 거 하나만 써도 알아서 쫙 만들어줘요. 그, 이 행동주의 관점에서 본 인간은 수동적이라 하는데 컴퓨터야말로 수동적인 존재인데 뭐 AI까지는 안 가더라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적인 역량, 입력 저장해서 재생을 확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인간도 그런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 우리에게 자료와 정보를 눈과 코와 귀로 넣어주면 그거를 잘 모아놨다가 머릿속에서 사고해서 뽑아낸다는 거죠. 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놓고도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이죠. 행동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죠. 경험론적인 입장이고요. 심리학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전통. 심리학이라는 거는 말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관찰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추론을. 음.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에게 있어 실제는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과 함께 이제 사고의 1차적인 인상을 통해서 우리 실제 어떤 모사가 내면화되는 것이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은 결국 행위의 끊임없는 양적인 축적을 통해서 오는 거죠.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보고 관찰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패턴이 있구나. 너는 이러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냐?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거. 도덕성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행동을 통제하고 예측해서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숙주의적 관점을 좀 더 살펴보면 성숙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 늙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 좀 이상해요. 나이 먹는 것. 어. 한자어로 뭐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데 어, 결국에는 우리가 일정한 인간은 성장이란 말을 쓰면 이제 키 성장 이런 것처럼 알 수 있듯이 외적으로는 성장이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 계속 성장하면 그것도 병이잖아요. 그뭐 수술도 받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던데 그것 때문에 너무 커져가지고 그 사고의 발달은 어떻게 보면 이 성장하는 것이 무한하다고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사고가 발달하는 데는. 근데 그 무한하지만 실제로 확 성숙하는 성숙기가 있죠. 그 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어느 때겠어요? 아동들은 클 때 제대로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들은 알아야 할 것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특정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규칙이나 어떤 구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많은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거기서 거기야. 인간은 좀 더 뭐 공부 잘하고 뭐 머리 좋은 친구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나이 땐 다 그 정도야. 종적인 유전 특성 그리고 이걸 뭐 성숙 청사진이라고 하는데 같은 시점에서 유사한 어떤 발달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갖는 경험의 성격 이런 것은
어떤 본능적인 요구, 막 다 이것저것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또 내 의욕대로 하고 싶은데 어,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죠. 환경이라는 제한이 같이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은 우리가 뭐 어떠한 살아가면서 고민거리가 없는 거죠. 항상 우리의 문제는 욕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욕구가 너무 큰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 그런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결국 갈등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해야 나아가긴 하는데 항상 갈등 속에 있어요. 본능과 환경의 요구 사이에서. 그 다음에 성숙주의에선 그래서 뭘 중시하겠어요? 그런 갈등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 저는 뭐 한참 지나서 이제 그 감정도 많이 잊어버렸는데 아마 몇 년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때 했던 갈등과 왠지 모르게 갈등이 많죠. 그때는 그냥 뭐 생각 깊이 안 하고 살려고 해도 불쑥불쑥 이게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가슴에서 나오는 건지도 헷갈릴 정도로 어쨌든 갈등, 내면적 그래서 행동보다는 내면적인 본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 그래서 자유가 성장을 이끈다. 성장하려면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표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주의 도덕교육의 성과물은 뭐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잊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숙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고요. 마지막은 좀 더 그러한 이제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앞에 두 입장이 조금 더 인간의 능동성보다는 타고남과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는 또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움직여진다는 거라면 이 구성주의 입장은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는 어떤 그런 타율성의 여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이제 자율성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능동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 인간 자체의 내면과 또 환경이라는 이분법으로 자꾸 나눠서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각각의 장점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경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 세계에 맞춰서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건 맞다. 그러한 구조화. 그래서 그것을 맞춰가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런 면에서는 맞지만 방점은 뭐였어요? 그러한 환경 안에서 경험하면서 인간은 그냥 될 대로 되거나 거기에 일정한 패턴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나름의 어, 것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이 인간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 자체를 어떤 인지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인지 개념. 아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간직하고 있느냐. 그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리고 단계를 많이 강조해요.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단계적 발달을 얘기하는데 항상 후속 단계가 전 단계보다는 나아야죠. 적절한 것이. 발달의 개념에 있어서 다음 단계라는 거는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항상 문제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라 올라가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이제 우리의 욕망, 이 경향성을 따르는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주의 계열의 어,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자신이 느끼는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인지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알 수 있게끔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도와준다 그랬어요. 표현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게끔 가르쳐야 된다 또는 뭐 주입해야 된다, 교화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쪽 구성주의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돕는다, 기회를 부여한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이 그러한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여기도 보면 제공한다.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죠. 만드는 건 스스로. 그 도덕 심리학이라는 게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덕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도덕 발달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음, 연구죠. 그래서 도덕 심리학에서 하는 목표는 뭐겠어요? 인지, 정서, 행동.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저게 도덕적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불러일으켜지고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지느냐 이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는 요걸 가지고 내는 거예요. 결국 이 메커니즘을 설명한 이 학자들의 각각의 특성이 뭐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서를 강조했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저 사람은 뭐 도덕 인지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행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도덕 심리 발달 심리학에서는 결국 어, 그리고 도덕 판단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우선 첫 번째 문제고 판단하는 것까지 좋았다. 그럼 행동은 어떻게 촉발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 도덕 심리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 심리학과 이제 도덕 철학을 굳이 구분하자면 어, 이 도덕 철학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또는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어떤 행동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던져놓는다면 도덕 심리학자는 그러한 이유에 따라 일어나는 우리의 행동을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탐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철학자가 마음은 제일 편하죠. 일단 던져놓으면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저거는 이래서 그래. 진짜?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 심리학자는. 경험. 그래. 행동 이렇게 보니까 이 얘기가 맞는 것도 같고 도덕 철학자는 올바른 방향과 이유를 얘기했어. 아니야. 그거는 전혀 경험적 사실이 바탕되지 않은 그냥 던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도덕 심리학자는. 콜버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쪽에 조금 더 발이 들어갔지만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도덕 심리학에 방점을 두거나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콜버그 얘기는 어떤 방향성과 연구 방법의 어떤 획기적인 또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 성과를 다루는 건 뭐냐? 도덕 교육자인 거죠. 도덕 심리학, 도덕 철학의 연구를 종합해서 실제로 그게 교육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거를 최선의 길을 탐색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되시면 도덕 철학자보다는 도덕 철학자는 철학과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발을 걸친 도덕 교육자가 되셔야죠. 도덕 교육학자 그렇죠. 도덕 교육자 이미 교육자니까 학문적인 깊이까지 같이 겸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게 될 앞으로 도덕성이라는 건 뭐냐? 도덕성은 행위냐, 정서냐, 인지냐? 그래서 도덕성이 뭐냐? 정의를 내린 방식에 따라 어디에 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연구의 이론 그리고 방향 이게 아주 달라진다는 거죠. 아주 달라지다가도 우리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통합하려고 하죠. 결합하고 통합하고. 역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죠. 최소한 두 개 또는 세 개가 다 같이 결합돼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도덕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옳고 그름, 또 선과 악, 이런 게 핵심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하는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다룰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이 선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덕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 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이 뭐냐, 그 의미를 주로 밝히려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성을 또 갖추고 있다는 게 너무 그 내면적인 거를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쟤는 되게 착해. 뭐가 착해? 그러면 마음이 착해. 진짜? 그럼 어떤 것에서 알 수 있어? 남들을 이렇게 도와주더라고. 남이 어려운 일을 행위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쟤는 착해, 마음은 착한데 실제로 보면은 그걸 잘 못 드러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 착하지. 말하는 거 봐. 그리고 얼굴 표정, 눈빛 봐봐. 그게 도덕성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것은 대인관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어떤 정신 안에 있는 그 내부 안에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최근에 이제 연구라는 것은 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행동, 사고, 정서가 서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뭐 암만 뭐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안 드러나고요. 또는 내가 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에 그게 전달이 안 된다거나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상호작용을 이루어야지만이 이 도덕성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덕성과 관련해서 이제 각 그 도덕 심리 이론가들이죠.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실제적으로 뭐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도덕 심리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도덕 교육론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도덕성에 있어서 각각 강조하는 측면은 그래도 있다. 정신분석 접근 같은 경우에는 정서, 행동주의, 또 사회학습 이런 것들은 행동, 인지발달, 구성주의는 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삼분법을 만들어내면 사실은 이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 도덕적 기능은 각각 독립적, 개별적으로 있기는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각각 강조하는 점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서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따로따로 구분돼서 연구될 경우에 도덕성의 개념은 결국 그 본질로부터 사실상 도덕성은 행동이 전부는 아니지만 행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본질을 잊기 쉽다는 거죠. 그냥 콜버가 제일 많이 비판받는 이유도 모든 초점이 거기 있죠. 진짜 이렇게 다 판단 잘하고 안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이거 한마디죠. 그 행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의 공간을 이만큼 마련해 준 거죠. 좋게 해석해 주면 콜버그가.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이 따라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 뭐 서론격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을 쭉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한 명 한 명 각계격파입니다. 뭐 교과교육론은 거의 철저하게 사람 따라서, 인물 따라서 그 사람의 이론의 핵심과 특징, 시험 요소, 차별성이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